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증시 지옥 다녀온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을 쭉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야, 이거 주식 팔아야 되나, 전저점 깨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매우 투자 심리가 나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락세가 끝난 건 아니겠죠. 한번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공부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다녀온 코스피. 오늘 코스피가 장중 2200을 깨고 전 저점을 향해 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왼쪽은 코스닥 차트고 코스피도 조금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끔찍한 미래가 올 뻔했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코스닥 지금부터 둘 다 4% 정도 하락하면은 전 저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는 공포스러운 장인 거 맞습니다. 주식 팔고 싶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겠죠. 물론 앞으로의 흐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5%더 빠졌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올라갈지, 10% 빠졌다가 올라갈지, 그거를 맞출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될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공부를 해봤었는데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 속도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모든 증시는 회복하더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증시는 조금 힘든 시간이 몇 개월에서 몇 년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세계 1차 대전이 그랬고 세계 2차 대전이 그랬고 코로나도 그랬고 금융위기도 그랬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가 심각할까요? 지금이 심각할까요? 물론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야, 지금은 또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야, 그때가 기회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저 기릿은 지속적으로 기분들이랑 공부하면서 소위 말하는 존버죠. 존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2023년 소원이 하나 있다면 딱 이건데요. 내년 1년 뒤 아니면은 2년 뒤 혹은 그 다음일 수도 있겠지만, 뉴스에서 전 고점을 탈환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올 겁니다. 분명 언젠간 나오겠죠. 물론 한국장은 안 나온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미국장 사면 되니까요. 지금 미국에도 싼 기업들 정말 널려 있죠. 그런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되었든 그러한 뉴스가 나올 때 저 기릿은 당연히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있을 테니까,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 기릿과 함께 야,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기억나요? 이렇게 말하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계좌가 좀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저 기릿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꼭 그랬으면 진짜 좋겠네요. 어쨌든 또 이렇게 말하면은 야, 얘 또 희망 희망으로 열심히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 기릿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꼭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아니면 뭐 10년이라도 열심히 버텨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시장 예상치 하회. 2022년 4분기 테슬라가 405 278대를 고객에게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는 당연히 최대 실적이지만, 하지만 예상치인 42만 760대는 못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또다시 테슬라 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은 총 131만 대를 인도를 했는데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수치로 역시 테슬라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지만 테슬라가 당초에 제시했던 50% 증가 목표는 달성 실패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바로 중국 공장이 문을 닫았죠. 그리고 금리 인상과 유가 안정화로 판매량 타격이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는 공급 대비 수요가 늘 넘쳤지만, 이제는 할인에도 중국에서 열심히 할인을 하는데도 중국 공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안 팔린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예상치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블룸버그는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써냈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싸다고 했던 테슬라,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 주식이 되어버렸는데요. 작년에 무려 마이너스 65%나 급락했지만 더 하락할 곳이 남았다라고 블룸버그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아직도 테슬라의 시총이 토요타, GM, 포드, 폭스바겐 이 네 가지를 합친 시총보다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시장이 돈이 많고 성장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는
뭐 테슬라니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더 많다고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사실 말이 안 되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숙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 전기차 등 경쟁 심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기 침체로 전기차 수요 둔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테슬라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로봇주의 호재가 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보니까 이제 상한가에 도착하는 것 같은데, 뭔가 뜬금없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떴습니다. 아니 길이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 아니야? 유상증자 소식 나오면은 무조건 떨어지던데, 그거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보통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아래 댓글에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아직도 모르면은 꼭 한번 공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한다는 거는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정도로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사실상 외부에서 투자를 끌어오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돈을 갖고 왔나,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죠? 맞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 주식이 들어있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이 말인즉슨 야, 삼성전자가 로봇에 투자를 했대,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로봇이 개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론 다른 로봇주도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로봇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참고로 저기리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로봇 좋아하죠. 로봇 러버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흐름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제 계좌도 포동포동 살이 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가 어제 시간에부터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시는 오늘 오전에 떴다는 거죠. 오늘 오전 7시인가 8시인가 그때 떴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내부자 거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당연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가 계속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시간에부터 올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호재가 반영되어서 다른 로봇 관련주도 쭉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설 인건비 급등 중 정확한 현장 상황은 케바케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평균을 보자면은 작년 하반기 임금이 1년간 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만원 내외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금액이 오른 이유는 결국 사람이 없어서 임금이 오르는 중이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25만원으로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맞습니다. 건설업계가 가장 힘들겠죠. 금리 상승 그리고 부동산 침체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건설업계가 인건비 부담도 같이 받고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CBSI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CBSI가 54.3을 기록을 했다고 하며, 기준선이 100인데 100을 하려면은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8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무려 54.3이라고 하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매우 힘든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건설주의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악의 변이가 시작. 최악의 변이라고 해서 중국발인가 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XBB 1.5 변이가 이미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12월 8일에 이미 들어온 바 있으며 지금까지 총 13건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요 녀석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높은 회피력으로 백신을 맞아도 거의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또한 XBB 1.5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설사를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서 설사액이 불티나게 팔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XBB 1.5가 많이 퍼지게 되고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설사약 관련주가 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중국주 사도 될까요? 코로나 걱정에 중국 관련주가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매수기라고 말하며, 저 길이 또 당연히 이거는 매수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라고 해도 우리는 이미 전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그냥 잘 걸리는 감기 이 정도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꼼꼼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중국이 열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롯데관광개발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중에 하나인 롯데관광개발을 보면은 최근 들어 주가가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지금은 매수 기회다 목표 주가 2.5만 원을 SK증권이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그런데 지금 이 약세 이유는 변수가 아니다, 핵심 변수가 아니다, 이러한 의견이라고 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 지난해 11월까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베트남, 대만 여기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전년 동기 대비 1000%나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중국 입국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관광개발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 하죠. 그 말인즉슨 지금 어차피 원래 중국인들이 없었고 앞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올 거다. 시내가 아무리 코로나 퍼져봐야 늦어봐야 3개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지나면은 결국은 다 올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핵심 변수는 아니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속도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맞다는 소리겠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게 큰 변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불매 운동인데,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불매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가 막히네요. 한국 정부에서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실시하자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시내가 문 걸어 잠근 건 괜찮고 우리가 걸어 잠그면 문제이고 완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만만한 게 우리나라다, 이러한 생각도 좀 들죠. 어쨌든 이로 인해서 한국 불매 운동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한 온라인 매체는 이미 코로나 변이는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 입구를 규제하는 것은 서방 국가들의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SNS 등에서는 모욕적이라며 한국에 가지 말고 사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하지만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후 아직까지도 재개하지 않고 있어서 내로남불의 정석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앞으로 중국 관련주가 조금 크게 급락한다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료 소멸,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하락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불매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S23 출시합니다. 다음 달 갤럭시 S23이 출시하니까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등에 업고 반도체 산업이 연초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누가 했나 봤더니 현대차증권에서는 수요 침체기에 신 모델 출시는 경쟁 기업들의 판촉에도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며, 그러니까 신모델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로 다른 쪽에서도 그 핸드폰 말고 우리 거도 좋습니다 라는 그러한 판촉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얼어붙은 수요를 조금은 녹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갤럭시 S23이 전세계 수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저기듯이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경제 공부할 때는 경기 침체 맨날 나오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정도로 나쁜지는 잘 모르겠죠. 조금씩은 얼어붙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보이고 있지만 최악까지는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중요한 소식이죠. 항상 흑자 전환 소식은 큰 수익을 주는 호재입니다. 그 와중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올해 하반기 흑전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목표가 1.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도 계절적 비수기 및 LCD 패널 가격의 약세 영향으로 영업 적자가 나오겠지만, 하지만 하반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차세대 아이폰 내 점유율 확대, LCD TV 사업부 축소, 계절적 성수기 효과 등을 기대를 해봤을 때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실적이 찍힐지 그거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주주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브라질 증시 급락. 왼쪽에 보시면 브라질이 무려 3%나 급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새해 첫 거래에서 브라질 증시와 통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브라질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불평등과 기아 퇴치를 선언했는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국영기업과 은행이 핵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저소득층 보조금을 승인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대통령의 주장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인플레를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과연 앞으로 브라질 대통령의 이러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몇 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때 당연히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월가은행 70%가 예상. 월가의 대형은행 23개사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올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한 게 70%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대부분 미국 경제가 올해 수축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올해 내년 둘 다 경기 침체 안 온다, 미국은 강하다 이렇게 말한 곳은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HSBC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애들은 경기 침체 피한다 이러한 예상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70%의 사람들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은 좀 유명한 은행들이 맞을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올해 흥미롭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연준이 올해 1분기까지 금리를 올리고 2분기에는 인상을 멈춘 뒤 3, 4분기에는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야, 이거 빨리 채권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예상은 또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비둘기 투입. 미국 연준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드 이사 7명, 뉴욕 총재는 고정이 되고 나머지 4자리는 11개 지역 총재가 돌아가면서 합류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세인트 루이스, 가장 유명한 그 사람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대표적인 매파죠. 작년 11월에 올해 금리 수준을 7%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강성 매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과 클리블랜드, 캔자스시티, 보스턴 이 4개가 빠지는데, 이 4개 지역 중에 3명은 매파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파가 쭉 나갔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는가? 시카고, 필라델피아, 댈러스, 미니애폴리스가 합류한다고 하는데 비둘기 1, 중도 2, 매 1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둘기가 투입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파가 빠지고 비둘기와 중도파가 투입되니까 금리 인하, 야 진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죠.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호재가 될 가능성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파월의 강한 긴축 의지를 보자면은 극적 변화가 어렵다 이러한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6억 2천만 원 필요. 진짜인가요? 그렇다면 아이를 우리가 안 키우면 한 명당 6억 2천만 원이 생기는 걸까요?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생애 기간 중 27세의 흑자로 보통 전환되며 26세까지 한 명당 6억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이 내는 거는 3억 5천이고 정부 등 공공 부분에서 2억 6천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내는 거는 3억 5천 정도가 아이한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갑자기 이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 아유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집값이 1% 상승하면 출산율은, 방금 봤다시피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집값이 비싸다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돈이 없겠죠. 아이를 가지지 않는 선택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집값이 상승하면 6개월 내로 출산율이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집값 1% 상승에 출산율 0.002명씩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출산율은 돈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증시가 좀 좋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